그래서 대중의 이 어떤 수용 양식의 변화를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조건 속에서 이 관객성의 변화가 어떤 의미로 퍼져나가고 생산될 것인가를 우리가 많이 고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시면 어디를 가도 스크린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중학교를 갔더니 TV가 학교 교실마다 이거 아마 14인치 그런 TV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하나로도 막 굉장히 기뻐했었던 아이들이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집집마다 있는 TV 사이즈들이 굉장히 크죠. 예, 굉장히 큰 TV와 TV 그냥 보시나요? 저 같은 경우 진짜 저의 일상의 모습을 얘기해드려요. TV 놓고 리모컨으로 보면서 노트북 무릎 위에다가 세워놓고 누워서 옆에 핸드폰으로 검색하면서 봅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3개가 거의 기본으로 동시에 돌아가요. 근데 저만 그러냐면 저희 애도 저희 남편도 옆에서 다 그러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린들이 편의점만 가도 제품 위에 요만한 스크린도 붙어 있고 옥외 광고판도 붙어 있고 지하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이 세상 어디를 가도 스크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엄청난 스크린들이 사방에 있고 이 스크린들의 배치 속에 일부분으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관객이 이제 이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틀어놓고 보고 있는 이 유튜브 영상 정도와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수많은 영상들과 인간이 마치 그 네트워크의 일부분으로서 그래서 이 관객이라는 표현을 오히려 유저 관객이라고 바꾸거나 뭐 사용자 관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훨씬 더 현재의 상황을 기술하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뭐 회화의 관객, 영화의 관객하고는 많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작품들이라고 하는 게 예전처럼 책 한 권, 영화 한 편, 영화가 들어있는 DVD 한 개,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다 각각의 단위들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그런 식으로 딱 하나로 이거를 자르는 게 말이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니주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뮤직비디오를 그 뒤에 나온 쇼트필름들을 봐야 되고 그 뒤에 나온 러브 유얼셀프 기라고 하는 그 영상을 봐야 되고 페이크 러브도 봐야 되고 막 봐야 될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이 관계 속에서만 그 작품의 의미가 확정되고 좀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다른 어떤 작품들을 떼고 아이니주 한 개만 작품으로 보겠다? 이게 사실은 성립이 잘 안 되고 특히나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관객이 바로 그 네트워크의 일부분이고 관객이 이 영상들을 연결해서 재창조하고 해석하지 않으면 사실은 작품 자체가 완결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이 관객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함께 생각한다면 이제 작품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단순히 그 영상 한 편? 아니고 그 영상들이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유저로서의 관객들이 같이 개입해 있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망 자체가 사실은 이들을 연결하고 있고 그 속에는 유튜브 보면 우리가 맨날 어떤 종류 한두 개 보고 나면 AI가 계속 추천해서 유사한 비디오들을 계속 추천하잖아요. 사실 그렇게 유사한 비디오 보다가 빠져들어가는 그런 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저 관객과 스크린과 그다음에 5G 네트워크 뿐만 아니라 AI까지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는 어떤 이 상태가 우리에게 작품의 범위를 오히려 제대로 얘기해 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의 상태를 제가 이제 네트워크 이미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직 제가 만든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저는 꼭 그 이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왜? 비슷한 용어 중에 트랜스미디어는 관객의 그런 어떤 결정적인 위치와 자리를 강조하지 못합니다. 그 얘기는 너무나 부수적이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트랜스미디어로 포괄되지 않는 어떤 것. 그리고 스티븐 샤비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포스트 시네마틱 어펙트라는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포스트 시네마, 즉 영화 이후에 대한 이제 논의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이제 디지털 영화가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다. 영화가 어떤 한 사회의 주된 예술 양식이었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은 영화가 그 자리를 다른 데다 내주었다라는 거죠. 물론 영화는 계속 존재하겠지만 예전처럼 사회적으로 주도적인 어떤 지위를 가지지는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미 영화는 20세기 중반에는 TV에 자리를 내줬고 그다음 최근에는 디지털과 네트워크에 기반한 뉴미디어의 이 문화적인 지배소의 위치를 내주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할 것이냐,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얘기를 묻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방탄을 중심으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런 네트워크 이미지의 현상이 이분이 여기에서 질문하는 바로 이게 뭐냐라는 것에 답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지금 변화가 크게 일어나고 있어서 지칭할 어휘조차 없을 만큼 너무나 새로운데 그런데 동시에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어서 어디에서나 이거를 볼 수 있는 것이라서 심지어 주목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그 무언가. 그게 뭘까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이름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비슷한 시기에 뭐 한 7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데이비드 로더윅이라고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영화 철학자이신데 책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명명의 위기, 네이밍 크라이시스를 겪고 있는 새로운 동영상 예술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알고리즘, 그러니까 컴퓨터와 관련된 알고리즘적인 사유, 그 다음에 디지털로 시뮬레이트 되거나 아니면 변형된 이미지들과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매개된 어떤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이건 네트워크죠. 이 네트워크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그래서 명명의 위기를 겪고 있는 바로 이것이다. 그런데 이게 바로 가장 존재론적인 어떤 매혹과 탐구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현대적인 장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뭐라고 이름을 붙여야 되냐라고 물음표를 던지시기에 이제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네트워크 이미지라고 부르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트워크 이미지가 되면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변화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일단 좀 정리를 해서 보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작품의 범위가 아주 유동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로 한정되질 못하고 그 다음에 뭐 두세 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어떤 해석이 들어오고 어떤 생산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작품이 계속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유동적인 바운더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술가가 생산한 영상만이 아니라 관객이 생산한 영상과의 네트워크에 의해서 의미가 변형되고 생성될 수 있다라는 거.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요. 저만 해도 이제 나이가 기성세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탄 뮤직비디오를 처음 볼 때 그냥 봤어요. 막 정지하고 뭐하고 그렇게 못 봤어요. 그냥 봐서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팬들이 해석해 놓은 영상들을 보면서 와, 이거 엄청나구나 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들이 이런 식으로 해석 영상을 만들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아마 이 뮤직비디오를 이런 방식으로 해석하지 못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사실은 깨닫게 됐었던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작품이 아티스트가 제공한 것뿐만 아니라 관객이 만든 것까지가 함께 어떤 그 열린 집합으로서 배치를 이루면서
이게 우리에게 작품으로 주어진다. 라고 하는 게 네트워크 이미지라는 말을 통해서 제가 사실은 하고 싶은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와 수용자,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유지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술계 내에서의 어떤 위계 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거고, 이런 경향성은 지금 NFT 아트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위계 질서가 무너져가는 경향성이 지금 시대의 어떤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예술가도 우리가 생각하던 예전 예술가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예술가 그러면 어떤 사람처럼 생각되죠? 예전에 많이 이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많이 퍼져 있는 예술가에 대한 이미지가 낭만주의적인 예술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파리한 얼굴에 예민하게 생긴 어떤 사람이 뭐 빈 캔버스 안에서 막 괴로워하고 고뇌하다 머리 쥐어뜯다가 막 술 좀 벌컥벌컥 먹다가 이건 아니야 막 그러면서 막 기행을 일삼고 막 이런 것들, 이런 예술가, 막 그 창조적인 영감이 막 머리에 막 비둘기처럼 막 내려가고 와 쏟아내고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지금 예술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예술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주 막 그 천재적인 한 개인이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막 시대를 앞질러서 확 던질 수 있는 그런 예술도 존재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지금의 예술은 오히려 컬래버레이션, 협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예술의 제작의 존재 방식이라고 보일 만큼 수많은 영역에서 컬래버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어떤 한 작품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방탄 작품 같은 걸 생각을 해봐도 이게 한두 명이 만들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아이디어가 결합되어 있는 거죠. 물론 방탄의 아이디어, 그다음에 뭐 PD의 아이디어도 있지만 그 외에 정말 촬영, 편집, 메이크업까지, 의상팀까지 한두 명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컬래버레이션인데, 거기에 플러스 관객까지 컬래버레이션 하는 게 지금 현대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예술의 변화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미 예술가라고 하는 어떤 개념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술가 오로지 혼자서만의 그런 무슨 창조물, 세상에 없던 창조물, 이런 거하고 지금 현재 어떤 예술 활동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가수였던 조영남 씨의 대작 사건. 그래서 이제 대법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났지만 거기서 지금 유죄냐 무죄냐 이게 뭐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그 현상에서 보는 것처럼 사실은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왔어요. 그리고 뭐 조수를 기용해서 작품을 함께 만들고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아예 공장을 차려놓고 작품을 생산을 했었기 때문에 숨겨져 있는, 이 조영남 씨 케이스 같은 경우는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문제를 삼았던 것 같은데, 숨겨져 있지도 않은 상태로 아예 그렇게 작품들이 공장에서 찍어서 생산이 되기도 했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그러면 예술의 개념 자체가, 무엇이 예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의 개념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NFT 아트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게 아직은 과도기라서 충분히 그 NFT스러운 어떤 아트의 막 그런 모습들이 확립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창조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한 어떤 제너러티브 아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되게, 그래서 사람과 기계의 콜라보레이션, 수많은 사람들의 콜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작품으로 인정받게 되는, 보세요. 예술가의 개념도, 예술의 개념도, 그리고 예술의 물질적 기반도, 예술의 범위 자체도, 그다음에 예술 제도를 지금 무너뜨리고 있는 거 보셨죠?
우린 다 같은 유저예요. 그러니까 예술 제도도 무너뜨리고 예술이 수행해야 하는 어떤 가치도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 개념 전반에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우리는 방탄소년단의 사례를 통해서 목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분명히 벌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가 정말 머지않은 시간 안에 어떤 주된 예술 양식의 어떤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예전에는 영화가 사람들에게 처음 출연한 게 1895년이에요. 그때 이제 류미에르 형제가 영화를 그 열차의 도착이라는 작품을 그 카페에서 딱 틀어가지고 이제 그게 최초의 영화로 이제 기록이 됐는데, 그래서 영화가 탄생됐네. 회화도 있고 음악도 있고 연극도 있고 뮤지컬도 있었는데 이제 영화가 출연했네. 이렇게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요. 지금은 베냐민의 아이디어도 그거였어요. 영화 예술에 대해 다루면서 플러스 알파로서의 어떤 영화 예술이 아니라 이 영화 예술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사적인 어떤 변혁의 표현을 보고 있었던 거고, 저는 베냐민의 아이디어를 좀 더 지금으로 가지고 와서 뉴미디어, 특히 이제 그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그런 어떤 기술들을 통해서 봤을 때 상당히 거대한 어떤 세계사적인 변화가 이 방탄 현상을 통해서, 방탄이 보여준 어떤 예술 형식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구나. 이게 바로 세계의 변화가 나아가고 있는 어떤 방향성의 표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방탄 현상이 우리 지난번에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인종적인, 젠더적인, 그다음에 언어적인 수많은 하이어라키들을 깨트리면서 보다 수평적인, 탈중심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어떤 시대 정신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예술 형식, 이런 어떤 예술 활동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마찬가지로 그런 리좀적인 어떤 활동들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변화가 이제 예술에서 새로운 네트워크 이미지라고 하는 새로운 형식으로 표출되고 있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런 변화와 관련해서 예술이 어떤 가치를 요구받고 있는지, 그다음에 미디어의 환경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이 에너지를 강력하게 표출하고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이제 질문을 던져야 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이 네트워크 이미지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던 이 수많은 어떤 영상들의 특징을 한번 조금 미시적으로 내려와서 보자면, 주로 뮤직비디오들과 그다음에 굉장히 짧은 어떤 영상들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소셜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빨리 공유되고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그러니까 기존의 영화 형식처럼, 예를 들면 저는 영화 이론도 전공한 영화 철학이 전공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영화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영화는 영화대로 있어요. 다만 지금 시대의 어떤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제 베냐민에 따르면 20세기에는 영화가 어떤 그런 문화적인 지배소의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어요. 그 시대를 규정하는 새로운 어떤 생산 양식인 그 복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영화가 그 시대를 이제 대표했다면, 그러면서 영화로 인해서 예술이 수행한 어떤 가치가 바뀌었던 점이 무엇이었냐면요. 베냐민은 사진과 영화의 등장 이후의 예술과 그 이전의 예술을 사실은 크게 구분을 합니다. 물론 그 사이에서 수많은 사조들이 있잖아요. 그걸 커다랗게 봤을 때 하나로 봐요. 어떤 가치? 제의적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리추얼, 제의라고 하는 게 어떤 의식적 가치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식적 가치는 종교적인 것과 관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알타미라 동굴 벽화,
뭐 이제 여기에서부터 사실 예술이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우리가 이제 다 미술사 책을 펴면 나오잖아요. 라스코 동굴벽화 이런 것들이요. 그 동굴벽화에 보면 소, 막 뭐 이런 동물들이 막 그려 있어요. 동굴벽이 심심해서 한번 데코레이션 해볼까? 라는 심정으로 그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땐 굉장히 큰 주술적인 의미가 그 그림 속에 담겨 있어요. 이런 동물들을 잡아오기를,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기를 기원하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 동굴벽에다 그런 동물들을 그렸다면, 시대가 좀 지나가면서 특히 서구에서 그 기독교가 굉장히 전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를 보면 거의 모든 예술 작품은 기독교와 관련돼서 나왔습니다. 뭐 바하, 핸델 가장 유명한 것들이 사실은 미사곡들이죠. 그러니까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 같은 경우에도 주된 그 커미셔너가 누구냐면 성당, 교회, 귀족,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유럽 미술관에 가서 보는 그 그림들이 뭔가요? 뭐 예를 들면 뭐 수태고지라든가 아니면 십자가의 못 박히심이라든가 주로 그런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그 당시엔 사실 문맹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어떤 종교적인 역할을 수행하게끔 그림, 예술 작품이 그렇게 활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술 작품을 놓고서는 어떤 가치가 있는 거냐면 종교적인 가치가 거기에 개입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게 엄청난 어떤 영향력을 가진 그런 역할을 했다면, 영화가 등장하면서부터는, 사진, 이 복제 기술이 등장하면서부터는 세상이 달라진 거죠. 예술이 어떤 가치를 하게 되었느냐? 우리 영화 보면서 그런 종교적인 막 제의적인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막 예술 작품을 막 숭상하지도 않아요. 영화를 놓고서는. CGV에서 보든 집에서 보든 어디에서 보든 뭐가 원본이고 뭐가 복사본이고 뭐는 가짜고 그런 구분 자체가 말이 성립이 안 되는 시대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진과 영화의 시대가 오게 되면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경조차 할 수 없었던, 범접할 수조차 없었던 어떤 작품들이, 예를 들면 모나리자, 뭐 아니면 네로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루벤스의 작품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천지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것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 기술적인 조건이 예술의 가치도 바꿔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가치를 베냐민은 사진과 영화의 전시 가치, 엑스비션 밸류라고 얘기를 해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에게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바로 사진과 영화라는 걸로 지금 등장한 새로운 어떤 예술 형식이 표현하고 있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점이 바로 예술에 대한 어떤 전시 가치였다라고 하면, 지금 이 모바일 네트워크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겨난 어떤 새로운 예술 형식, 여기에서는 그럼 과연 사람들이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까? 영화처럼 전시 가치일까? 이거는 저의 추측인데요. 근데 이론이라고 하는 게 말이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폐기가 되는 건데, 제 생각에는 저의 이제 시오리로는, 진리는 아니죠, 시오리로는 공유 가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언가를 만들었을 때 그게 작품이든 뭐가 됐든 그것이 가장,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칸느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다, 아카데미에서 상을 받았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이 되지만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는 박스 오피스 성적이죠. 그게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 어떤 작품이 얼마나 많은 관객에게 닿았는가라고 하는 게 그 작품의 어떤 생명력 혹은 가치를 규정하게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의 온라인 어떤 예술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이 공유되는가 라고 하는 지점이 정말 중요한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유 가치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런 어떤 흥행 요소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다른 분야, 마케팅이든 경제든 정치든 그 모든 분야에서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치를 구현해내는가, 그 다음에 사람들과 함께 많이 공유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이게 어떤 성패가 달라질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즉,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에 처음부터 오늘까지 계속해서 사실은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제 이야기의 어떤 포인트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서든 사실은 이 세계를 읽고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면 우리는 젊은 세대와 소통이 불가능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젊은 세대의 발목을 붙들고 늘어져서 세상의 변화를 느리게 만드는 굉장히 안 좋은 역할을 하는 기성세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시대의 어떤 변화를 보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가치를 지향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보는, 각자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